인천의 실학자 소남 윤동규 학문 세계에 대한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근무하는 권호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소남선에 대해서는 연구도 해보지 않았고 아는 게 없는데 우리 허경진 선생님께서 좀 사회를 맡아달라 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지 않고 해서 주어진 시간이 75분이었는데 지금 또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한 10분 정도 한 주제당 이렇게 해서 한 50분 내에 마친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토론하신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지만 한 7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그 답변해 주시는 분은 한 3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 토론자분들의 질의를 다 듣고 그 순서대로 그 발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발표자 허경진 박혜민 교수의 고려도서로 조선전례와 그 판본 검토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교수이신 신지식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신진식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주어진 토론문을 빠르게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집 26페이지 그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상평이 먼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어쨌든 두 분 선생님의 귀한 논문을 읽고 저도 나름대로 많은 영감을 얻었고 또 인식의 새로운 지평이 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북경에서 이 고려도설 관련된 여러 가지 판본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입수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했는데 그 관련된 그 판본에 대한 또 소개가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 17세기 이후 동방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제작한 세계지도와 다른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 물상, 지형을 소개하는 지리서 유입으로 인해 조선에는 탈중국 중심주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즉, 중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가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서 천원지방과 중화적 세계인식에 기반을 둔 직방세계 중심의 전통적 세계지리에 대한 이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서가 주류적 흐름에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당시의 전통적 성리학적 질서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에 송학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실제로서 지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해당 지역의 문화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광범한 영역을 아우르는 세계지리서 속에는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전수된 세계에 대한 사고가 투영되어 있으며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 관습, 종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와 지리서는 더 이상 객관적 세계의 재현물은 아닙니다. 객관성, 과학성, 정확성 등과 같은 근대의 척도는 이제 어떠한 절대 조건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려도설과 같은 세계지리서는 근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되고 다시 독해되어야 할 시각적인 문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지리서를 읽고 남긴 지식인들의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당시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소남을 비롯한 송화학파 학인들이 전통적 질서의 세계에 대응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과 호기심을 어떻게 형성하고 표현해 왔는지, 그것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것은 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맥을 이어온 현재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두 분의 논문은 소남의 곤요도서 초판본에 대한 필사본과 사고전서본, 고금도서 집성본, 지혜본을 세심하게 비교하여 소남 필사본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소남 필사본이 단순히 서지학적 가치만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남 필사본 이외의 판본에는 이념적, 정치적 이유로 삭제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판본에만 중국이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중국과 외국이 고뇨도에 펼친 이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소남이 이를 통해 중국이 중화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남이 부기한 내용들을 안원과 부기한 내용들을 통해 소남의 독서 태도를 짚어보면서 서학을 수용하고자 하는 소남의 서학에 대한 인식 과정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서두에서 두 번의 논문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연구의 초점을 수용 과정에 맞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학에 대한 자기 견해를 피력하기 이전에 새로운 지식체계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가에 주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말비에 소남의 고뇨도설의 독서가 그의 서학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겨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두고 주로 앞으로 어떻게 내용을 보완하고 심화할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주된 질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논문 두 분 필작계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 한편으로는 좌중의 제언들께는 파적의 참고가 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문에 대한 현답을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몇 가지 애두른 어설픈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남의 스승인 이익의 성호사설의 고뇨도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사제인 신우담의 저설 가운데에도 고뇨도설을 읽고서 지은 고뇨도설 변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특히 이 고뇨도설 변제에 대한 실체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히 이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을 던져보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이 논문에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남의 부기와 비교하면 소남뿐만 아니라 송화학파의 견해가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좀 여쭤보는데 성호나 신우담의 글을 혹시라도 보았다고 하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하시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두 분 필자께서는 청조정에서 화이론을 지키기 위해 삭제한 부분, 즉 중국이 고뇨전도안에서는 세계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하나의 장이 성화학파가 가진 판본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학파의 학자들은 화이론을 벗어난 인식을 가지고 세계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판본을 적지 않은 조선의 다른 지식인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공유했던 것은 당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같은 성호 선생 밑에서 함께 공부를 했지만 그 제자들이 내적으로는 사상적 차이를 다양하게 보여주었듯이 분명 화이론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편차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필자는 소남이, 두 분 필자께서는 소남이 서양이 사원소설과 불교의 4대를 비교하는 데 있어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박지원이나 이규용과는 달리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듯한 학문 태도의 차이가 불교나 서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좀 의심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보면은 소남의 이러한 포용적 학문 태도 때문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소남이 좀 소극적인 성격을 지녔던 탓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문 정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소남 선생님은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그리고 치밀한 어떤 그러한 학문적 태도를 지니시고 있으신데 어떤 자신의 주관적인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상적인 어떤 경향성을 아직까지 뭐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자료가 더 확실하게 확보가 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번역이 완결이 된다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손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좀 학문적 태도는 꼼꼼하고 치밀하고 실증적이긴 하지만 좀 뭐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남의 불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외람되지만 혹시 소남의 다른 글에서 불교에 대한 견해를 혹시 발견한 부분이 있는지 많이 있다면 좀 더 분명한 불교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소한 지적인데요. 이건 보완사항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행장 그 세 번째 쪽 여기 논문의 세 번째 페이지에 이하진 행장 원문 인용과 부분과 그 아래 수남이 보낸 편지 원문에 대한 서지사항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줄을 출처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굉장히 오늘 이 박혜민 선생님이 발표한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지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에 따라서 이 조선 후기 지식인에 대한 그런 사상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천원지방설에서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우선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구가 움직인다는 돈다는 지동설, 지전설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가 자전한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박쌤 발표해 보면 이 여러 이제 고려 도설의 그런 판본을 조사해서 이 고려전도 안에 세계의 한 부분에 지나다 중국이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신쌤 질의처럼 그 첫 번째 질문, 그 성어나 그 하담의 그런 저작에 그런 부분을 좀 관계시켜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인천대학교 그 원재영 교수 18, 19세기 소남 공동체 성립과 변화에 대한 토론을 전남대학교 조지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남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조지형입니다. 제가 직장은 전남대학교지만 집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학교를 다 나오고 지금도 제가 인천 미추홀구를 주민등록상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아마 발표도 토론자의 소임도 아마 지금 우리 인천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좀 의뢰를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원재현 선생님 글은, 제가 조선 후기 천주교사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서 익히 많이 읽어왔습니다. 이미 선생님 논문들을 이미 많이 봐왔고요. 또 제가 그 인천가톨릭대학에서 그 신학생들과 더불어서 조선 후기 천주교 문헌 관계 자료들을 한문서학서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원재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천으로 오셔서 우리 인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논문도 소남 선생에 대한 관련된 논문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인천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이런 연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요, 꼼꼼하게 여러 차례 읽으면서, 선생님의 대부분의 논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일부 그 선생님께서 더 완성된, 그 원고를 완성되게 나아가시는 측면에서요, 몇 가지만 그냥 그 사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요, 역시 이제 그 소남 공동체, 또 이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 무슨 법률 공동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소남 선생이 이 인천 일대에서 아니면 인천 일대를 넘어서 또 다른 이제 문기에서 보면은 저 이제 파주 교화에도 이제 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실증적으로 재산 규모를 가지고 있었느냐. 물론 이제 결론부에서 약간의 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그 생각들이 좀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그 발표문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그 문헌 자료들을 두루 섭렵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규모들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정도, 또 이제 그 본문에서는 그 토지 매매 문기, 또 여기 이제 이 남촌 일대 땅을 71냥에 사들였다 이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돈은 규모가 나왔지만 이때 매매한 규모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실증적으로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발표문에서 이제 그 문서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뭐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만 이 문서는 이제 분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계존속 혹은 인척 간의 이제 재산을 떼어줄 때 사용하는 이제 허여문기 혹은 허금문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판독 내용 중에서도 뭐 약간의 뭐 저기지만 이제 그냥 둘째 뭐 약간 표기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더 주목하는 것은 이 문기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기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소남이 며느리 오타가 났네요. 며느리 정씨를 통해서 장손 그 윤신에게 떼어준 기본 재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문기 내용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며느리 정씨가 훌륭한 부덕을 갖춘 데다가 또 아들을 낳아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주는 일종의 그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허급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떼어준 땅의 규모가 한 그 7마지기 정도 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허급 형태로 떼어진 땅이 한 7마지기 정도 된다면 전체 재산의 규모는 그거에 한 뭐 10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것은 실증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미뤄보자면 그 소남 선생의 이런 그 재산 규모, 그러니까 인천을 포함해서 뭐 서울에도 있고 뭐 이제 파주에 등지도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 실증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지만 상당한 그 영향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소남 선생이 그 남촌에서 실시한 이 동계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 뭐 재설립의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기술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계 재설립의 원인을 실학자로서 지니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발현이나 또 마을의 어떤 쇠락상 이런 것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는요. 정확하게 이 동계를 실시하기 바로 직전 시기에 바로 인천 지역 내부의 문제가 좀 보이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실록 기사를 인용해 놓은 것처럼 바로 인천부사 이익형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불법으로 백성들을 학대해서 이익을 차지한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삭출해서 백성들의 피해를 제거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부연하자면 이런 동계 재설립 당시에 인천부사의 이런 학정,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었고 또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은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등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이 인천부사의 문제가 곧바로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한 5, 6년간을 계속 끌면서 인천부사가 이제 부임도 제대로 안 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우지도 못하는 또 서너 명이 연이어 이제 채차되는 이런 난맥상들이 계속 지역사회 안에서 딱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소남 선생이 그 남촌에서 이제 동계를 실시한 시기와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사회 인천이라는 저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도 한번 좀 시야를 좀 확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밑에는 그냥 뭐 자질구레한 것인데요. 뭐 큰 뭐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그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발표문에서 이제 특히 이제 선생님 뭐 주 전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한문서 학서 중에 이제 그 태서수법이라는 책들을 이제 인용하고 했는데 아마 그 선생님께서 지금 시연 역설을 이제 전체를 아직 다 아까 한 5분의 3 정도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지금 아마 이 부분을 더 하다 보면 이것 이외에도 한문서 학서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이런 한문서 학서에 대한 관심이 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특히 이제 이 태서수법 같은 것이 이제 그 천학초함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성호 선생이 한문서 학서를 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천학초함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는 아마 이런 성호 선생과의 이런 뭐 당연한 것이지만 뭐 학문적인 교육 관계 속에서 이 한문서 학서들을 아마 천학초함 관계되어 있는 이런 한문서 학서들을 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재현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게 이 소남학의 핵심이랄까 그것을 진실체당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소남이 평한 건지 어쨌든 이 소남생이 왜 평생 제야에서 학자로서 학문 탐구를 했는지 그 목적이 아마 진실체당이라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이 제가 발표를 듣고 와닿았고, 또 특히 공동체 성립하시면서 이제 조지영 선생님도 지를 하셨지만, 제가 우리 허 선생님이 쓰신 그 소남 윤동규 책을 읽으면서 처음 이제 성호생문화에 입문했을 때 너무 가난했다고, 그래서 수남 안정국에게 정말 굉장한 학자인데 육경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고 그런데 너무 가난했는데, 지금 이 37년 무렵에 이제 토지를 71량에 또 구입하고, 또 노비도 아까 40~50명이라 소유했던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난했던 어른이 이런 이제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됐는지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보통 조선시대 이제 학자가 돈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결혼입니다, 결혼. 그 퇴계 선생님도 보면 이제 그 김혜허 씨 집에 무남동요에게 장가를 들어서 이 굉장한 노비와 이 토지를 이제 받게 되는데, 혹시 이 소남 선생님도 이 결혼과 관계는 있는지, 또 며느리 이제 혼인 관계에서 이런 거는 어떤지 제가 약간 그게 궁금했습니다 했고, 또 이제 집강을 오래 하셨는데 이 집강은 보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 집강을 4~5년 했어요. 요즘 말하면 이정, 풍헌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사료는 없지만 워낙 이제 자료가 지금 많다니까 앞으로 좀 밝혀졌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내용이 많은데 이따가 원재현 선생님 요령 있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선문대학교 구지연 교수 발표에 대해 남동문화원 송성섭 연구위원께서 질의를 해주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남동문화원 연구위원 송성섭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남동문화원 향토사료연구소 소장이 된 걸 이렇게 알아가지고 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소남 윤동규의 사칠 이기설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이 자리에서 발표할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제가 구지연 교수님의 발표문을 최근에 받아서 토론문을 쓸 수 있는 여유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토론문이 되고 있지 못한 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소남과 성호와 관련돼서 논점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문집에 실리지 않은 성호의 서간이 소남 종가의 200편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소남 문집에 실려 있는 서간과 또 실려 있지 않는 소남의 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3가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지연 교수님께서는 1742년 소남에게서 받은 2통의 서간에 대한 성호의 답서를 성호 전집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719년과 1723년 성호의 문집에서는 소남의 질문에 답을 하였지만 소남의 문집에는 질문 별지가 실려있지 않은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성호 전집이 이병후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문집 간행을 둘러싸고 문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별은 이병후의 개입이 지배적일 것이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남이 지은 소남 선생 행장을 보더라도 신우담과 이병후와의 관계에서 성호 선생이 지으신 사칠 신편과 중발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글이 수남의 행장에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병후와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구지연 교수님은 성호 전집은 이병후에 의해서 편집되었기 때문에 글들을 실는 데 있어서도 이병후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호 전집에 빠져 있는 성호의 편지는 이병후의 개입에 의해서 선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지연 교수님이 드는 논문이 신항수 씨의 이익의 문집 관행과 성격이라고 하는 논문을 인용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병훈은 유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칠적 리발을 주장한 중발을 그대로 싣고자 하였다. 윤동규는 중발을 이익 스스로가 지웠다고 하여 삭제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논쟁은 결국 윤동규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으며 그가 죽자 이병헌은 중발을 사칠 심편 뒤에 그대로 실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발을 둘러싸고 이게 성호문 집에 실려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병헌과 심각하게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발표자는 소남 선생 문집은 손자 윤신에 의해서 본래 서간에서 사적인 내용이 제외된 채 학술적인 내용만이 선별되어 실렸고 문집이 편집된 후에도 개인적인 내용은 대부분 산삭하도록 표기되었으며 이러한 편집 경향에 의해 소남 선생 문집에 소남의 시가 한 수도 실리지 않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집에 실리지 않은 서간에는 소남과 성호의 교육 과정이 잘 담겨 있고 소남 선생 문집에서 언급되지 않는 정보, 예를 들면 송공에 대한 이해도 들어있으며 다양한 내밀한 가정사도 실려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성호에 관한 연구에 소남의 가장서간 역시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소남 종가 가장본 원찰 1천여 편의 탈처 작업이 끝나는 대로 번역을 시행하여 소남학과 성학파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한 4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토론문에는 미처 쓰지 못했는데, 지금 구지현 교수님께서는 소남 종가에 보관되어 있는 편지 모두가 번역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의견을 보이고 계시는데, 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 편지가 모두 번역되어서 공개되어야 하는가. 지금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게 무지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리 300년 전이라고 해도 내밀한 사생활이 있을 텐데 이것이 번역되어서 공개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까 발표문에 이제 양매창에 관한 예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종선분 계신데 종선분께서도 편지들이 번역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모든 가장 편지는 공개되어지는 건 좀 바람직한 것 같진 않고 표점 정도만 찍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공개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좀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소남 문집에 일반적인 문집과는 달리 시가 전혀 실려 있지 않는 게 뭐지 특징이잖아요. 근데 의견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이 시를 지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빠졌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소남이 시를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즐겨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우연히 소남 문집에 있는 편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13권의 우치진의 편지에 답한 것을 보면은 저는 본래 사장을 익히지 못하여 평생 동안 감히 남을 위하여 한 글자라도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소남 선생님께서 시 짓는 것을 이렇게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문집에 실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호 전집에 실려 있지 않는 200여 편의 편지가 지금 소남 종가에 보관되어 있는데, 보관되어 있고, 성호 전집에는 이제 실려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매우 중요한 편지이고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임에게 보낸 1771년의 편지를 보면, 이제 이재임의 아버지가 이봉영이고 이봉영 씨는 세종의 별자 이거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자는 문호라고 하는데
이봉영의 그 셋째 부인의 그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임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그 당시 그 성호 그 행장 초를 둘러싸고 이병효와 그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글들이 있고, 거기에 그러므로 모든 글들은 잠시 보류하여, 그 한자로는 송상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원재현 교수님은 이 상자를 서울로 그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자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글들을 잠시 보류하여 보내지 않았고, 모든 글들은 안백승과 다시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뿐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봐서 그때 성호의 편지를 그냥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매우 중요한 그 성호학과 관련해서 그 성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소남의 관점이 그 성호 선생님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소남의 관점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번역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발표자께서 이제 가장을 소개하면서 그 중경산 아래 집을 짓고 그 독서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소남의 생각을 언급하셨는데, 그 중경산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그 당호를 지으면은 시경소와 소민지십의 소변에 나오는 그 글귀에 있는 경지라고 지으려고 하셨다라고 소남 선생님께서 밝히셨는데, 이건 뭐 종서분께서도 그 해당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 만약에 그 소남 선생님 기념관이 지어지면 당호를 경지로 지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시간이 벌써 33분이 지났네요. 이 질의자 또 제도 말을 보태고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전주대학교 백준유 교수의 만사와 제문으로 본 소남 윤당규 발표에 대해서 당국대학 윤재한 교수가 질의해 주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윤재한이라고 합니다. 백준 선생님이 글을 읽고 토론문을 작성을 해야 했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특별한 내용을 기재할 수가 없었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 하겠습니다. 토론문은 자료집의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진우 선생님 글 재밌고 또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뛰어난 연구 역량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의 글을 남보다 먼저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남에 대해 또 만사와 제문에 대해 별다른 이해가 없어 선생님의 글에 대한 적절한 토론이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혹 선생님의 글을 오독하였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해하신 소남에 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글의 2장에서 이병휴는 송호의 조카이자 제자이기도 했으며 소남과는 본래 송호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관계였다. 그런데 1763년 송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송호 선생을 섬기는 마음으로 소남을 섬겼다라고 하였으니 학문적 동지에서 발전하여 제자를 자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소남은 17세죠. 1711년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로 당시 31세였던 송호의 문화에 들어가 1763년 12월 송호가 83세의 일기로 운명할 때까지 53년간 송호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소남과 송호의 연치는 불과 15년 차이지만 소남은 운명할 때까지 송호를 스승으로 삼아 조금 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송호 문화의 고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호의 문화에서 소남은 그가 송호와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큰 위상을 지녀 송호의 문인들에게 윤장으로 호칭될 만큼 어른으로 추대되었고,
경악을 중심으로 성호의 학문을 심화하여 성호 사후 성호의 문인들에게 사표로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운명 이후 성호학파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와 달랐다고 보입니다. 성호학파에서 성호의 후계로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은 소남이었다고 보입니다. 소남이 1711년 17세의 나이로 성호의 문화에 들어가 성호가 운명할 때까지 53년간 성호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성호의 거의 첫 제자였던 점뿐만 아니라 그가 성호학파 안에서 지녔던 위상으로 보아 이와 같은 인정은 당연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호가 소남을 자신과 같은 부류로 생각하여 도를 전할 책임을 맡겼으며 동문수학한 정산의 경우 소남을 사표로 인정하였고, 수남의 경우 소남이 성호를 이어 학파를 이끌 적임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호학파의 제1세대 고제 4명 중 하빈이 성호 운명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소남이 성호는 물론이고 다른 두 고제 정산과 수남에게서 받았던 평가를 고려해 본다면 소남은 성호학파 다음 세대의 종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호 사후 성호학파는 이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성호학파의 제2세대 구성원들은 소남을 학파의 중심에 두기보다 정산을 중심으로 규합하였습니다. 이들이 소남보다 정산을 학파의 중심에 두게 된 것은 대체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적 요인으로 성호 사후 정산이 성호의 문집 정리를 맡게 되었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는 문중의 인물들과 문화 제자들 중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에 해당하는 학판의 젊은 후학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산을 중심으로 규합되었다고 보입니다. 성호의 유고 정리 작업을 정산이 담당하게 된 것은 이 시기에 소남은 이미 연로하여 일을 맡기 어려웠고 수남도 병들어 일을 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소남 입장에서는 탐탁할 리가 없었고 따라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유고의 정리 과정에서 4.7심편 중발의 기록을 넣고 소남은 정산과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학문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 요인으로 인해 다음 세대 성호학파의 주류들이 정산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생각됩니다. 소남 역시 회의와 자덕을 통한 학문의 추구라는 성호의 교육 방법을 인정했지만 그가 추구했던 회의와 자덕은 성호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남의 경우 학문의 방법이 주자세에 모두 들어있으니 그 중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취사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전주에 매달리거나 새롭고 신기한 주장에 매료되는 태도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지식을 위한 지식의 습득과 방대한 지식의 무조건적인 수집과 적용, 그리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포장을 부정했습니다. 소남은 사설을 중심으로 소년들의 학문을 자득하고 체득하여 궁행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학문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학자의 모습이 강한 소남의 학문 태도는 성호에게 직접 학문을 익혔던 권철신뿐만 아니라 권철신에게 영향받은 이기양과 같은 학판의 젊은 후학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남아있는 성호의 고제, 소남, 정산, 수남 중에서 성호의 학문 방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정산을 중심으로 모인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의 경우 양목, 노불 같은 이단의 부류들이 성인의 학문과 달랐지만 이욕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주자의 저작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학문이란 무엇보다 무턱대고 외우는 일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학에 대해서도 관대했던 정산의 학문 방법은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추구했던 송학파 제2세대의 의식에 가장 부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 정산과 소남의 관계를 학문적 동지에서 발전하여 제자를 자처한 관계로 간주하시는 것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정산이 소남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대부분이 자를 사용합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도 스승으로 간주했다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소남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해서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의 글에 대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난리 드릴 말씀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몇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우선 서론에서 애제류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의례적인 찬사를 걷어내고 중요한 단서들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면모를 정리해 본다라고 하셨는데 본론에서는 그러한 측면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번역을 맡았다고 하셨는데 번역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가 있으면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만사제문의 연구는 다른 무엇보다도 작성자와 소남과의 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장과 부록 목록을 통해 일부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좀 부족한 듯합니다. 특히 소남과 사제관계로 있는 이들의 경우 소남유구에 실린 편집 글들을 통해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니 여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3장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부분과 큰 변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몇 가지를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고려대학교 심경호 교수님의 소남 윤동규 종과 소장본 시권에 대하여 안동대학교 이홍식 교수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홍식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문학을 공부할 때 지금 발표하신 신경호 교수님의 수많은 글과 논문을 보면서 배웠는데 이 토론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더 감회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토론문 읽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읽다가는 대답을 못 들을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요약할까 합니다. 이 소남과의 그 시권에 대해서는 내용 정리는 워낙 꼼꼼하게 교수님께서 다 정리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던진 질문에 많은 것들은 그 PPT로 발표하실 때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다 소개를 하시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남과의 그 소장하고 있는 시권의 가치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7대 200년에 걸쳐서 정리된 이 시권, 실물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이 시권의 가치를 한문학이나 여타 문화적인 차원에서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두고 좀 더 이 자료들을 그 2차, 3차로 그 연구하실 것인지 좀 이렇게 덧붙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그렇게 그 오랜 동안 한 가문에서 그런 시권들을 유지한 것은 교수님께서 논문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그 가학과도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시권들이 소남과의 가학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된 사례가 있으시면 확인되는 바가 있으시면 좀 보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교수님이 이제는 과거와 관련해서 또 큰 공부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반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신 이 그 소남과 이 소장 시권들을 앞으로 그 과거 제도와 연결을 해서 연구하시는 방향에 준해서 어떤 점에 좀 더 부각을 시켜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점들이 좀 드러나면 이후에 이 소남과의 자료들을 연구하는 후학들이 좀 더 좀 제대로 된 길을 잡아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짧게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5분 그 토론자분들의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5시 15분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막 흘러서 아까 한 10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7분 질의, 3분 답변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6시 가까이 돼서 마칠 것 같은데 아까 3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한 3분에서 5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한 45분 정도 마치면 플로에 질의 한두 번 받고 그래 마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신진식 교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박혜민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진식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빨리 말씀드리면 신우담의 곤여 도설 변제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조선 후기 문집을 보면 곤여 도설 자체를 인용한 예는 성우의 사제들에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곤여 도설이 아닌 곤여 외기를 보통 인용을 합니다. 곤여 외기는 사고전서 제교의 내용에 따르면요. 곤여 도설 자체도 어려워서 좀 더 쉽게 그다음에 쓴 반각본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걸 보다 더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곤여도서를 독서한 기록 중에 하나인 신우담의 곤여도서 변제는 많이 발견된다면 너무나 좋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용하지는 않았는데요. 11월 달에 실학박물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곤여도서 변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좀 더 보완을 하여서 곤여도설 변제라는 존재가 있는데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발견되지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2하고 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이제 비작을 받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진식 선생님 말씀처럼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예컨대 이제 성우학파의 이제 뒤에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서학에 관련돼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온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좌파가 이미 숙청을 당했기 때문에 우파인 쪽에서는 좀 더 이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서학에 대한 어떠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은 정말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솔하게 적었던 부분 거기 수정하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불교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제가 이 논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사대와 관련된 거는 아까 자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원 지방을 얘기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마테오 리치가 왔을 때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썼던 전략이 뭐였냐면 기존의 중국의 우주관의 개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재해석을 해내요. 그래서 천원 지방은 중국의 정통적인 우주관의 명제이지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놓냐면 재구성을 하냐면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라는 건 형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덕성, 특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땅이 네모지다는 거는 형태의 얘기가 아니라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재해석을 해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반대로 조선이나 중국 학자들한테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대라고 불교의 사대를 떠올리는 거는 이 사원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있던 지적 요소들에서 비슷한 점을 끌어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좀 집중해서 이 논문을 쓰고 싶었었는데 제가 이 부분도 표현이 미약해서 이러한 선생님의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하진의 행장 원문은요. 성우 전집 67권의 행장 부분에 있고요. 소남이 보낸 편지 원문에 대한 서지사항은 이제 안전복의 수남의 자필본인 부부고에 있는데 거기 본문에 썼는데 좀 더 눈에 잘 띄게 바꿔놓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주가 없는 부분들은 보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자세히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여도설은 1672년 초판본이 나왔는데 코페니쿠스의 지동설은 이미 이전에 얘기되어 있던 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회가 그 지식의 유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 한 색이 더 늦게 알려지고 조선에서는 이제 이청의 정관편하고 그다음에 최한기의 지구전유의
겨우 방영이 돼서 거의 한 세기 반이나 늦습니다. 그래서 고녀도서를 이제 다른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 조지영 교수님 질의에 대해서 원재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5가지로 여쭤보셨는데요. 6가지구만요.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51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전체 재산 규모를 좀 밝혀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아주 부분적인 자료들만 부분적으로 본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감히 전체 재산 규모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현재까지 그냥 보이는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이제 전호구, 관찰,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시현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 결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분재기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발표할 때는 분명히 이제 제가 고쳤는데요. 선생님 지적이 아주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실록과 성정훈 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인천부사의 탐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역사를 전공하는 제가 볼 때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문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고 향후 논문 보완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런 탐악한 부사가 부임하면은 각종 부세는 물론이고 황국의 부정도 대단히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폐단의 결과로 몰락했던 남촌면 1위와 1, 2를 통합하고 또 그 동계를 재조직하는 작업이 소남의 1742년 이후 향촌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역할과 동계를 재조직하고 동계의 중요한 동계를 이끌어가는 운영 원리를 제시하는 이런 것들로 봐서 이분이 아마 집강의 역할을 맡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직접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헌 역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제 제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홍원이라는 영남의 부후가 시헌서에 기록한 일기에서는 역중일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이 역중일기에 대해서는 많게는 한 10명 정도의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남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우선은 시헌 역서로 정리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잘한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한 데 다 나온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실체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수남 선생 문집 3권 서에 있는 내용인데 소남 선생이 학문하는 태도를 딱 논평하면서 당신이 강조한 진실체당 그 네 글자야말로 어두운 밤길의 해요 별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이야말로 소남 선생님이 실사구시 정신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공동체 운영의 원리도 바로 이런 진실체당에 기반을 둔 운영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로 구지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송성섭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아마 앞으로 이 서간이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07정 이발설 문제, 퇴계학에서 이 성화를 거쳐 다산 또 한말의 유학사, 이학사까지 다 하는 그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데 아마 송성섭 선생님이 앞으로 지금까지도 아마 그 부분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구지연 선생님도 앞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글자를 좀 확인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발표문을 늦게까지 딱 드려가지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실 때 너무 내밀한 가정사까지 드러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번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우려를 하셨었는데 제 발표문 61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실리지 않은 성호 선생님께 보낸 편지가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자기의 고민이나 이런 걸 털어놓을 대상이 됐던 거는 성호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발표문 쓸 때도 약간 우려가 되긴 했지만 그 정도가 가장 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공이 문학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소남의 어떤 절절한 자식 사랑 이걸 오히려 더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제 손자가 이제 맹자 읽기 시작했다. 맹자 질서 좀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뭐 요청을 한다던가 또 아들이 이제 상처를 했는데 제취를 못해서 걱정이다. 뭐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던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도학자여서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실제로 이제 자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 모습이 느껴져서 좀 많이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걸 좀 그렇더라도 우려되더라도 좀 번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거 시에 대해서 일단 조선시대 때 학자들을 보면은 그 문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시 특히 운풍농어라는 거여서 역이라고 여겨서 이렇게 그다지 짓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이제 기본적인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그 편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글은 그러니까 시작을 즐기지 않았다는 거는 어쩌면 맞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를 안 짓는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특히 이제 성호전집 보면은 뭔가 그 시를 차분한 시를 주고받은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호 선생이 시를 줬는데 제자 입장에서 그냥 받기만 하고 차화원을 안 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남인 쪽 이제 문인들 특히 그 시작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거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문집을 보면 그 선조의 시는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렇게 한 편도 안 실었다는 거는 그 편집한 사람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소남의 시도 그 퇴계 시도 되게 중요하게 연구가 되잖아요. 비록 역이라고 여겼긴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소남의 시를 좀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특히 성호 선생하고 주고받은 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수 찾아낸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분열의 그 양상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예상이긴 한데요. 저도 의문입니다. 선생님 두 번째 그 성호가 편지를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도 그게 좀 확실히 알고 싶거든요. 근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원차를 연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호 선생하고 주고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주고받은 편지를 좀 정리를 해서 진짜 논쟁이 있었다면 어떤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문제만 있는 거 말고 많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드러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중경사는 솔직히 제가 인천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도림동에 중경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검색할 때 한자는 안 나와서 이건지 아닌지 제가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선조의 이제 묘소가 있으니까 그 곁에 좀 더 가까이에 좀 집을 짓고 싶었던 거 아닐까. 뭐 일단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장을 힘쓰지 않는 어른이니까 이 경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그 중국의 당송 8대가 중에서도 정남풍은 시를 짓지 못하고 자민은 불능문이라 두 번은 문장을 짓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본래 아마 시가 아주 적었거나 물론 이제 성호생이 화답한 시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경학 위주였고 그래서 시가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면 굉장히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 윤재한 교수님 질의에 대해 그 백진우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좌장 맡고 계시는 권호영 선생님의 초조함도 해소하고 제가 존경하는 신경호 교수님의 답변을 좀 더 길게 듣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간결하고 짤막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윤지한 선생님의 토론은 결국은 그 번역하고 한다고 애는 썼는데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남과 정산의 관계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서술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세밀하게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이제 논문을 통해서 확인했고 다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보다도 더 자세하게 쓰신 것 같아가지고 저 읽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례적인 찬사 말고 이제 다른 이제 단서들 이걸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논문의 구도 안에서 이제 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까운데 이게 그 제문 가운데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소남 선생과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언급하는 제문들이 상당히 인간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수록하지 못했는데 아까 신진식 선생님께서 이제 소남 선생의 면모를 이렇게 상상으로 조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학생들 얘기가 묻지 않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오지랖이라고 하는데 이 소남 선생님은 이제 물은 거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만 그런 범위를 좀 넘지 않으려는 면모가 곳곳에서 많이 드러나 있고 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아주 드러내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씩 챙기는 그런 좀 자상한 면모가 제문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모들을 좀 더 끌어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열심히 공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신경호 교수님은 이 저서도 너무 많이 쓰시고 논문도 수백 편을 쓰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특히 2018년이라 그때 내신 김삿갓 그 책을 제가 사서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마지막에 그 과제와 관련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신경호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로서 분명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200년에 걸친 건데 촘촘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특히 정조연간의 윤신어른의 반제 응제는 제가 정조연간의 응제를 명목상으로는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해봤는데 실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종가에 남아있다는 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전 모든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단정을 해서 지금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는 여러 각도에서 시간이 지나면 더 반추되고 또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화두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중국의 청나라 때나 이런 데 경우 시지가 국가에서 지급을 해요.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크기가 다른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연구 대상입니다. 이게 몇 자를 주었고 개인이 어떻게 지참했는가 이런 생생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그다음에 과학과 관련해서의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속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뒤에 보면은 윤국배어른인가 보면 1823년인가 보면 질경덕이라고 하는 상서를 가지고 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본문에는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각주만 달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다 상서예요. 상서의 억구를 전부 다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어느 선생님 발표에도 있었는데 이 손남 선생의 특징이 주작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걸로써 재해석하는 것이지 새로운 각도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미 정조연간에 오게 되면 고문상서, 근문상서 논쟁이 시끄러워가지고 상서의 어떤 부분을 정확히 인용하냐 가지고 날카롭게 대립하고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이 종행으로 이 상서의 의미를 갖다가 연관해가지고 그 어휘를 따서 그걸 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덕을 공경해야 한다. 분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덕을 먼저 인간적인 덕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내세우고 있는데 다른 1820년에 다른 그런 시권들 다른 사람이 이끄면 비교를 해서 제가 답을 해서 더 선명하게 보일 텐데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과학의 전색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 선생님들 발표를 듣고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손남 선생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고 제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성호 사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호 사설의 특징이 이제 문헌 고증도 많지만은 주변의 학자들의 많은 전문들을 또 가족들의 전문들도 많이 이용하고 하면서 거기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무지 애를 썼거든요. 그러한 집필 과정에 분명히 그 손남이 깊게 관여를 했을 것이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이고 이것들이 과학으로도 연결되었고 과거 시험에 답안지를 쓰는 데서도 그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그 이용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 자신도 과거라고 하는 것을 대학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한학 선생님한테 과거에 대해서는 배웠지만은 과시에 대고 과표에 대해서 배우긴 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제도를 통해서 사상을 통제하고 지도하고 혹은 새로운 변혁을 하려고 했던 교육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인문학을 논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능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에서 국어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방이 다르고 한자 한 번도 지금 안 배우는 건데 옛날 과거 제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 자신이 어떤 결론보다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것의 긍정적인 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세종 때 벌써 사실은 살인파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종이 사소오경대전을 편찬하고 사소오경대전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냈기 때문에 주작이 현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까지 연구를 한 개인의 사상, 한 개인의 어떤 그 자유적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내면의식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가와 개인의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것은 국가를 지지하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남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외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도 생원이에요, 생원. 과시를 못했어요. 그래도 피하게 응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시를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성호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까 손남 선생이 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연히 빠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백 선생님이 발표하셨지만 제문 자체가 운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지식인들은 한자를 머릿속에 4만 글자를 106개로 분류하지 못하면 학자가 아니에요. 주자도 얼마나 많은 시와 사를 썼습니까? 근데 시를 음풍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까 구 선생님도 약속을 했는데 일시문을 발굴해서 이분들의 경향을 수창시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시가 개인의 표백이 아니고 한 동호인들 사이의 감정의 교류이자 사상의 확인이거든요. 성호는 그걸 잘했어요. 중시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 앞으로 성호학을 연구하거나 우리가 소남을 연구하거나 할 때에는 그와 같은 모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임에 어떤 문학 양식이 사용됐나 하는 것들을 함께 찾아나가야만 실상이 더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인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 토론자분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에 계신 분 중에 한두 분 간단하게 이 도움 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허경진 교수님은 발표자인데 허경진 교수님하고 우리 정선 선생님 두 분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정 선생님부터 먼저. 예. 예.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워낙 까막눈이라서 집에 가족이 있었던 거를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의 분석 같은 내용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제 후손으로서 많은 긍지를 매우 큰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가정사를 더 이상 번역 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떤 내용일지 아까 매독 얘기도 잠깐 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이었다면 그 시대에 그렇게 할 만한 일이었다면 지금 그거를 아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연구하는 사람이나 후손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덤으로 저희 그 손조 중에 무명자 윤기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만은 그분의 글에도 아주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것도 또한 후대가 그 실상을 아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우리 소남 할아버지의 그 내용이 설령 다른 사람이 들어서 창피해서 못 살 정도가 아니라면 그 시대의 그 상황이 그렇다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깐. 지금 많이들 가셨는데 쉬는 시간에 청중들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다녀본 학교 중에 제일 들을 것도 많고 재밌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5분 발표하시고 5분이 토론하셨는데 제가 회장으로 내년에 5분 토론자께서 와서 발표하시고 발표자들이 토론을 하면은 오늘 고생하신 것도 복수들 하시고 예, 발표비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까 질문 중에 소남의 시를 안 썼다. 그리고 본인도 뭐라고 했다는데 본인이 이야기했다는 거는 일단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민학자들이 상당수 그 표현을 했지만 시를 썼죠. 소남 선생은 제가 보기에는 시를 한 번 쓰면은 몇 수씩 썼어요. 그러니까 성어문집에 보면 소남의 시를 보내서 차운한다는 게 3개 있고 화운한다. 장편시. 그러니까 소남이 먼저 썼어요. 근데 어떤 날은 성호가 시를 쓰고서 끝에다가 빨리 차운시를 보내라. 그 숙제죠. 그 숙제니까 당연히 그 다음날 또 썼을 거예요. 소남 글에 시경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시에 대한 글도 많고 성호 선생 환갑 때 소남이 그 축하시를 보냈는데 사원시 8구체로 세수, 사원시 12구체로 세수 6수를 앉아서 한꺼번에 썼어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 백준효 교수님 발표하실 때 화면에 보니까 어릴 때 친구가 세상 떠나서 소남이 시를 쓴 게 나왔어요. 14살 때 같이 놀았던 친구, 이름은 없지만 거기에 율시, 절구, 세수를 한꺼번에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수를 쓰는데 만사를 소남은 썼다면 6수, 세수 이런 분이 안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문집 편집할 때 어떤 식으로건 아까 편지를 다 잘라서 문집 낸 것처럼 시도 다
치웠지만 여기저기 숨어 있어서 아마 1, 2년 뒤에는 소남의 희망 가지고도 발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원장님이 한마디 하겠다 해서 넘기겠습니다. 저는 소남에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도 같이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고요. 사실은 오늘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오늘 학술회의는 너무 좋습니다. 토론도 준비 많이 하셨고 사실은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소남학회가 오늘 출범을 합니다. 전부 다 입회원서 내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토론 사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소남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오늘 토론 사회를 맡아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소남에 대해서는 제가 성호 선생의 행장을 썼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예전에 이제 수제자가 행장을 쓰기 때문에 성호의 가장 이 고제였구나 수제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행장에서 이 소남 선생이 성호 선생에 대해서 자오동유학이래로 수위지 1인이라도 가야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학문이 생긴 이래로 1인이라고 해도 가하다.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17세에 입문을 해서 53년간 선생님을 모셨다는 것은 성이 다른 가족관계입니다. 마치 퇴계문화의 월천 조모가 같습니다. 월천 선생이 퇴계 선생을 살아서 40년, 돌아가서서 40년 모셨습니다. 먼지 편장까지. 그걸 보면서 아마 이 성호와 이 소남의 두 분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수남이 얘기했듯이 성호의 가학으로는 정산 이병에게 전해졌지만 이 가학이 아닌 바로 성이 다른 학자로는 바로 이 소남 선생이 이었고, 바로 수남 선생, 또 하빈 선생 이런 분들이 이 성호학파에 큰 학문적 업적을 이뤘던 게 아닌가 했습니다. 이 성호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궁경치용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학을 깊이 연구하여 경세치용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성호 선생과 이 하빈 선생이 거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 소남성에 대해서 허경진 교수님의 책을 읽으니까 성호성의 아드님 그 이명효라는 분이 바로 이 주렴계와 그 누구예요? 주렴계와 정명도에 비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성호 선생은 화정윤돈이다 이렇게 평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윤돈과 주렴계와 정명도는 정말 그 송대 학자 중에서도 가장 인품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비교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 소남 선생이 학문 이전에 인격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풍제월 같은 기상, 화풍가무 같은 기상 그런 기상이 있었을 테고 윤돈생을 말하면 신볼용물 일물에 해서 마음속에 일물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윤돈의 경은 바로 신볼용물 일물입니다. 그런 이제 분이 육경에도 밝고 해서 성호 선생이 그 화정 선생에 비교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호 학문이 치로서 시작해서 극고명이 치광대에 이르렀다면 소남 선생은 행으로서 시작해서 이 독실하고 광의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을 아마 소남 선생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학술회의가 소남 윤동유 학문 세계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학회가 오늘 이제 창립이 되고 우리 허경진 교수님께서 회장을 맡으셔서 앞으로 이 소남 선생에 대한 학문이 많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소남 선생의 휘자가 이 동자 규자잖아요. 이 규는 바로 문창성입니다. 또 자가 유장이기 때문에 규장입니다. 송나라가 송태조가 입국을 하면서 오성이 취규라 해서 금목 수화토 이 오성이 규성이 모였습니다. 아마 인천에 이 소남 이 지역에 이제 아마 규성이 떴고 문창성이 떴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부터 소남성의 학문이 많이 밝혀지고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두 학술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